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주변 사람들이 설명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완전한 효율주의라고 말입니다. 딱히 좋은 말뜻은 아니라 부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저는 관습 혹은 허례허식처럼 실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결혼식과 제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결혼식에 관해 사람들은 늘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한 번뿐인 결혼식을 누구나 하고 있으며 한 번만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는 사람은 한 번이지만 가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결혼 당사자의 경우는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그곳에 초대되어 가는 사람의 입장만 놓고 보면 모든 결혼식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결혼식 자체는 어디서 하느냐만 달라질 뿐이지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결혼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모양이니까 말이죠. 번쩍이는 드레스와 화려한 조명, 주례 혹은 서약서, 사진 촬영까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똑같은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혹은 언제 있을지 모를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사자나 가족들 일부의 진짜 친한 지인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신하는 건 결혼식에 초대되어 간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보면 답이 나와요. 온전히 쉬고 싶은 주말을 반납해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하품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줄 때도 관계에 따라서 5만 원을 넣을지 10만 원을 넣을지 고민하고요. 만약에 이름을 적지 않기로 모두가 합의를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금액만 넣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이란 겁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행사이고 축제인데 반 이상은 형식상 반강제적인 참여를 한다고 말이죠. 오죽하면 평소 연락을 하지 않던 동창이 갑자기 연락을 하면 보험이나 결혼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을까요? 뷔페 음식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신랑 신부를 보면서 헐뜯고 피로함을 호소하면서 꾸역꾸역 결혼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기도 평가 따위를 하고 그런 쓸데없는 곳에 뿌린 자신의 돈을 다시 거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제도가 사라질 텐데 다들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있으면서 자신부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결혼식은 절대로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 결혼식까지 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주 친한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때는 참석했고 과할 정도로 축의금도 넣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과 진심의 차이라고 생각했고요. 헌데 제 이런 부분은 막상 제 결혼에 있어서는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없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제 가치관이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았는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들의 시선보다 현실성을 따지는 남자였죠. 문제가 있다면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긴 했지만
제 성격도 알고 있고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긴 하셨습니다. 물론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려는 저희의 주장에는 극구 반대를 하시긴 하셨어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먹길.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 도둑 결혼하니? 네가 범죄자야? 왜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려고 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해? 해. 내가 결혼식에 갖다 준 돈이 얼만 줄 알아? 엄마, 이 결혼 안 하잖아? 대관이며 뭐며 절약되잖아. 그럼 엄마가 이제까지 뿌린 돈이랑 얼추 비슷할 거야. 뭐 대충? 약간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받았다고 치면 돼. 아니, 하고 마는 것 중에서 왜 결혼식을 안 해? 아무래도 흠 있는 상대랑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그러든가 말든가 해. 남들이 뭐가 중요해?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지.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떠들던 거 옛날이나 그랬지. 그때는 그게 축제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고. 지금은 뭐 배라도 굶고 살아? 아니잖아. 먹을 거 널렸는데 뭐하러 쉬고 싶은 사람들 억지로 끌고 앉혀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미쳤어. 고집 부릴 걸 부려. 남들 다 하는 건 난 해야겠어. 그리고 막말로 옛날에는 돈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수두룩했어. 그런데 지금 네 상황이 그래? 벌만큼 벌고 우리 가게도 잘 되고 아버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엄마가 그럼 아빠랑 한 번 더 해보든가요. 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등짝을 휘갈겼습니다. 이게 매를 벌어요, 벌어. 내 동생이 있잖아. 거기서 본 좀 뽑아요. 그럼 그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천년만년 일할 것 같아? 이제 퇴직이 코앞이야. 네 동생은 여자친구도 하나 없는데 언제 결혼할 줄 알고? 엄마 소원이야, 응? 제발 결혼식 하자. 아니면 이 결혼 난 절대로 허락 안 할 줄 알아? 어디 감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 아, 엄마. 그럼 하나만 묻자. 그 여자는 결혼식 했대? 그 여자랑은 했냐고. 뭐? 사별했다는 그 전부인 말하는 거야? 그래. 그 여자랑도 결혼식 안 올렸대? 그건 잘 모르는데. 물어봐.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문득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아무래도 힘든 이야기라 조심스럽고 최대한 예의 있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사별한 그분과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에 어머니도 더 이상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고집을 꺾지 못해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나마 공평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생략하고 살림을 합친 뒤에 바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그 뒤에는 남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생략되긴 했네요. 서로 결혼 반지를 나눠 끼고 저는 흰색 원피스에 남편은 정장을 입고 셀프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집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신경 쓸 게 거의 없었네요. 이전부터 남편이 전세로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가구들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기에 저는 혼수 대신 일정 금액을 남편에게 줬고 나머지 제가 준비해 간 건 그곳에 유일하게 없던 건조기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딸에게 더 해줄 게 없다는 걸 알고 많이 실망한 눈치긴 했지만 그만큼 잘 준비해 놓은 남편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것들보다는 남편과 말이 잘 통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저와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장 보는 것만 해도 그랬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서 놔줘. 장 보러 나갈 테니까. 같이 가야 하나? 모처럼 주말인데 굳이 같이 움직이는 거 비효율적인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럼 난 쉬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뭐 부부라고 매번 뭉쳐서 다니고 뭐 해달라 이거 같이 하자. 난 이런 거 딱 질색이야. 한 명이 가는 게 무리일 때는 뭐 당연히 같이 가주겠지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왜 에너지를 낭비해?
어쩜 나랑 그렇게 생각이 같아? 우리 집에서는 내가 쉬는 날 맞춰서 어딜 자꾸 놀러 가고 돌아다니고 여자들끼리 쇼핑하기, 화장실 가기. 내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거든. 진짜 뭔가 감동이야.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특히 여자들은 뭉쳐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앞으로 적어도 나랑 살 때는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는 삶을 살자. 가감 없이 말해주면 더 좋고. 오빠 진짜 최고. 나 결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다고 모든 점이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가성비나 효율을 따지는 것은 저와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결혼할 때부터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남편의 월급이 좀 많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평균 30대 후반의 남성의 월급은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도 꽤 많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일반화하기에는 껄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 주변에서 가장 적게 버는 사람도 세후 2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야근이나 이런 수당이 합쳐지면 200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랄까?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것, 효율적인 걸 따지기 좋아하는 제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건 남편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였네요. 확실히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상당 부분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고요.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내내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했죠. 부엌에서 계속 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정리하고 과일 깎아줄 테니까 저기 앉아서 기다려. 에이, 이제까지 요리도 다 하고 정리도 자기가 했잖아. 이건 내가 치울게. 과일도 내가 깎아줄 테니까. 제가 소매를 걷자 남편이 제 손을 한 손으로 꼭 잡고는 소매를 내리더군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내가 못할까 봐?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같아. 앞으로 결혼을 해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결혼하면 같이 해야지. 애초에 서로 뭘 할지 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생각해봐. 내 월급이 자기에 비해서 좀 적잖아. 그래서 나름 이직 준비를 착실하게 주말마다 하고 있는 처지고. 뭐, 그렇긴 하지. 혹시 월급 적다고 이걸 하겠다는 거야? 어, 뭐? 그래도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심지어 결혼 후까지? 남편은 제 물음에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둘이 왜 잘 맞는지 알아? 공평함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야. 애초에 여자랑 남자랑은 체력부터가 달라. 나이가 내가 더 많아도. 더구나 당신의 1시간과 내 1시간은 달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잡다한 일은 내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그 시간 동안 자기는 온전히 쉬면 일의 능률도 더 올라가겠지? 그게 효율적이고. 하지만 일하는 건 어쨌든 똑같은데. 지금 회사 근무만 봐도 그래. 당신이 돈을 더 버는 대신 야근도 잡고 거기에 출장도 가잖아. 근데 나는 월급은 적지만 칼같이 퇴근하고 그럼 당연히 일하는 건 똑같을 수 없지. 내가 더 시간이 많을 거고 여기서 공평함을 찾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 이처럼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집안일 전반을 자신이 맡은 것뿐만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갚고 적금까지 쌓아 올리면서 크게 부족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귀찮으면 배달을 시켜 먹을 법한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자신이 움직임으로써 최소의 생활비를 지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결혼 후에 남편의 적은 월급에 불만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이직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제 저녁을 차려주고 난 뒤에 공부를 하겠다면서 독서실을 나갔고 주말에는 아침 일찍 독서실이나 도서관, 카페 같은 곳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애썼어요. 그 사람을 보면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아서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너무나 평화롭고 완전하게 안정적일 것 같은 저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건 그때 집에 남편이 없었던 때였으니 아마도 주말이었던 것 같네요. 미리 설명하자면 저희 집의 구조는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 화장실이 따로 있는 구축 빌라였습니다. 방 3개라고 하면 요즘에는 우아하고 멋진 아파트의 구조를 생각하지만 구축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방이 많긴 한데 그저 방 개수를 늘리려고 억지로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방이었다면 상상이 되시죠? 특히나 작은 방은 책상 하나로도 절반이 찰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였어요. 그래서 방 하나씩 서로가 맡아서 옷방이나 서재로 꾸미기로 했었죠. 남편은 행거를 놓고 대충 옷방으로 쓰고 있었고 저도 그러려고 하다가 서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옷도 보통 사람보다 없는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발도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슬리퍼 하나가 전부일 정도니 옷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아끼는 건 아니고 굳이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방을 서재로 만들면서 기존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서랍이라든가 책장을 그대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흔들 의자였어요. 밤색에 가까운 짙은 나무색 흔들 의자는 누가 봐도 고풍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둥근 모양의 러그를 하나 깔고 의자를 올렸어요. 뭔가 약간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났는데 마침 남편이 그것과 꼭 한 세트처럼 보이는 테이블까지 앞에 놔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에 들어가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자주는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말에 가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늦은 점심을 챙겨 먹고 책을 읽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굉장히 늦은 저녁이었어요. 그 방이 복도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을 켜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왔는데 어느새 주변이 까맣게 보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약간 놀라서 일어났고 불을 켜려고 휴대폰 위치를 더듬었어요. 그런데 도통 보이지 않아서 허공으로 양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스위치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특유의 플라스틱 스위치가 느껴졌고 저는 빠르게 눌렀어요. 딸깍. 그런데도 켜지지 않았죠. 다시 딸깍, 딸깍. 속으로 저는 불이 나갔나 하고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았는데 흔들 의자 위에 어떤 여자가 서서 의자 위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을 내리고 몸은 흔들흔들 거리면서 360도로 돌고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고 비명이 나오려는 걸 양손으로 막았어요. 그건 본능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고 문고리를 뒷짐을 진 상태로 살짝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지 않는 듯 빙빙 자리를 돌던 그 여자의 발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삐걱삐걱 쉬지 않고 흔들거리던 의자가 갑자기 멈추더니 불현듯 고개를 든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문고리를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더군요. 덜컹거리는 손잡이를 잡고 비명을 지르다가 이내 그 비명을 멈췄을 때 제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귀 옆에 머리카락이 누군가의 호흡이 닿은 것처럼 작게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꽉 눌린 채로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꿈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3초. 그리고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 방을 미친 듯이 빠르게 나왔어요. 심장은 쿵쿵 뛰고 식은땀은 등 뒤를 모두 적셨죠. 현실이 아니라 단순한 꿈이고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그 뒤로 그 방에 들어가는 게 꺼려지더군요.
한참이 흐른 뒤에 친구에게 그날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머리 못 감는단 말이야. 왜 하필 나한테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혹시 서운한 거 있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 요즘은 집에 들어가서 그 서재를 스쳐 지나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고. 너도 알지? 나 이런 미신 안 믿는 거. 그런데 찜찜해 정말. 꽤 오래전의 꿈인데 아직도 그런다고? 마치 어제 꾼 것처럼 생생하고 그렇더라고. 그날 일만 떠올라도 내 귓가에 그 호흡,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 아씨, 나도 상상해버렸어. 나 혼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친구는 괴로운 듯 자신의 머리털을 헝클이다가 뭔가 떠오른 것처럼 박수를 쳤죠. 맞다. 이제 알았다. 그 여자야. 그 여자라니? 그 여자. 네 남편 죽은 전 부인. 뭐? 미쳤어. 왜? 네 남편 솔직히 좀 짠돌이 그 비슷한 거잖아. 그 가구들 다 이전에 부인이랑 쓰던 제품 아니야? 그중에 그 의자가 애착이 있었던 그런 의자일 수도 있고. 영화 보면 그러잖아. 그건 영화고 이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세상에 정의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구가 네모에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옛날에 비해 지금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생각해봐. 그냥 못 보는 거야. 예전이랑 똑같이. 너도 당장 네 앞을 봐. 결국 네 두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 그야, 그런가? 무조건 미신이다 뭐다 하지 말고 일단 그 여자인지 확인해봐. 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잠긴 문을 열기 바로 직전이야. 확 저질러버리면 그때는 차라리 덜 무서워. 그러니까 들어가.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 물건이 맞잖아? 그럼 내다 버려. 태우거나. 솔직히 그냥 넘겨버렸어요. 워낙 그 친구가 미신이라든가 귀신 같은 거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찜찜한 감정일 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루는 나를 잡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지 않은 사이 쌓인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켰죠. 그런데 그 순간 친구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확 저지르면 덜 무섭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자에 앉았고 잠이 들려고 노력했어요. 괜히 단순한 꿈 때문에 멀쩡한 고급 의자를 버리는 게 아깝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긴장을 했는지 쉽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그 정도가 흘러 일어나 방을 나왔고 문을 닫기 전에 흔들 의자를 다시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앞머리에 흐릿한 숨결이 느껴졌고 몸에서 피가 쫙 빠지는 느낌이 나면서 저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진짜 무서우니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방문 바로 앞에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말 발작하듯 일어나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도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겉옷도 입지 않은 채 떨면서 남편이 오길 기다렸네요. 그 시간 내내 제 머리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남편이 돌아와서 제가 그간의 일을 다 설명했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만 했어요.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 말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흥분 상태였고 추위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제가 남편에게 죽은 부인의 사진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 얼굴에 떠오르는 싸늘한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는 해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자신과 미래를 약속하고 거듭 약속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녀가 귀신이 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테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평소에 저라면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상처나 그녀에 대한 모욕 같은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저 두려움과 커다란 공포에 몸을 발발 떨고 있는 비이성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은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혼자 살던 그 친구네 신세를 졌죠. 제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함께 공포에 떨다가 갑자기 친구가 제안을 하나 해오더군요. 남편 물건 보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너희 집에 창고 없어? 창고? 그런 건 없는데 베란다가 나눠져 있거든? 그중에 공간 하나를 창고 대신 쓰고 있어. 박스나 크리스마스 용품, 선풍기 이런 거 놓는 공간으로. 뒤져보자. 찾으면 결혼사진 하나 안 나오겠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전 부인한테 끔찍하잖니. 지금 죽은 사람이 문제야? 산 사람이 제 집에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허락 받자는 게 아니잖아. 몰래 뒤지자는 거지. 일단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잖아. 이사를 가든 뭘 하든. 이사? 그렇게까지? 야, 너 진짜 병나. 미신미신 거리는 사람도 안 좋은 건 피하려고 해. 무슨 구술하자고 했니? 부적을 쓰자고 했니? 알고서 버리자는 거지. 흔들 의자만 버리면 안 될까? 뭐 부서졌다든지 핑계를 대는 거지. 전부인 물건이 그것만 있어? 그리고 함부로 버려봐. 그것도 찜찜해. 애착이 있는 거면 진짜 더 큰일 생길 수도 있고. 난 그건 반대야. 그리고 넌 네가 좋아하는 물건 누가 부셔놓으면 기분 좋겠어? 아니야? 친구는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뭔가 화가 난 듯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죽은 부인을 끔찍하게 아낀다니. 왜? 난 그런 점이 더 좋았어. 그렇잖아. 헤어지고 나서 막 욕하고 이놈 저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멋지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는 그런 모습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뭐라고 난 절대 못해. 네, 성인 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언제 뒤질 건데? 언제? 친구의 고집도 고집이었지만 저도 사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루 쉬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친구와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몰래 하는 짓이라 그런지 저희 둘 다 숨소리마저 줄인 채 들어갔어요. 친구는 제가 말한 흔들 의자 방에 들어가려다가 무서웠는지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랍과 장롱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창고에 있는 박스를 털기로 했죠.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그 공간을 여러 각도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더군요. 귀신 찍는 거야? 미쳤어? 무섭게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대로 복구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 진짜 천재 같다. 봐봐, 박스가 쌓여있는 규칙이 있어. 이런 사람은 누가 본 흔적도 다 알아챌 거고. 일단 가장 밑에 있는 이 박스랑 맨 뒤에 있는 저 박스 2개 먼저. 왜? 그냥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러면 안 돼? 으이그, 사람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가장 맨 아래 구석진 곳에 숨긴다고. 그리고 아까 서랍 뒤지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맨 아래부터 위로 올라와야지. 서랍장도 순서가 있어? 이건 생활 팁? 아니, 어쨌든 팁인데 서랍장을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면 계속 위에 있는 서랍을 닫아야 돼. 근데 아래서부터 열면서 올라가면 닫지 않고 뒤질 수 있지. 그래서 도둑들이 그렇게 열어서 뒤지잖아. 무엇보다 아래에 좀 더 중요한 물건을 두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말이야. 너 혹시 도둑? 헛소리 하지 말고 뒤져. 얼른. 결국 친구의 놀라운 추리력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가장 맨 뒤에 맨 아래에 있는 박스에서 전부인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거든요. 주고받은 편지며 말린 꽃, 그리고 작은 귀여운 물건, 연애 시절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에는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다름 아닌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 안에는 청첩장까지 있었거든요. 머리가 띵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죠. 일단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친구는 2번 마주친 귀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제가 더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했지만 아무리 비교해봐도 그 여자와 흔들의자 귀신은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흔들의자 귀신은 눈이 좀 작았어. 그리고 코는 좀 높고 이마가 좀 높은 편인지 눈썹 아래로 그림자도 있고. 근데 이 여자는 봐봐. 눈이 일단 크고 눈 밑살이 발달했잖아. 에휴, 너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건데? 나 또 가위 눌려. 너 때문에 내가 상상력만 발달을 해서. 근데 그 여자가 아니면 누구야? 또 결혼했던 건 아니겠지? 됐어. 그 여자 아니면 아닌가 보지.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남편과 사별한 그분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방을 몰래 뒤지기까지 한 건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한 찜찜함도 있었지만 전부인에 대한 죄책감, 그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흔들의자에서 잠들거나 하지 않으면 별일이 없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어서 뚜렷하게 기억나는 일도 없었던 날이었죠. 저는 그날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 퇴근길에 죽은 남편의 아내 귀신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제 곁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그 여자를 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여자라니. 흔들의자 귀신 말하는 거야? 아니, 당신 죽은 와이프를 봤다고 내가. 뭐? 대체 무슨 소리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남편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돌변했어요. 설마 본 거야? 창고에 있는 짐에서? 응, 봤어.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했어. 그건 미신이잖아.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남의 과거를 들추고 내 아픔을 건드려야 속이 시원했어? 그래서 굿이라도 할까? 귀신 쫓는 부적이라도 만들어놔?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요즘 들어서 잠잠하더니 귀신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분명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내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라 자기도 나 알잖아. 나 현실주의에 효율주의라는 거. 근데 확실해. 정말 미쳤구나. 이건 선 넘었어. 아무리 당신이라도, 아니 더더욱 아파하다가 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 정신이 번쩍 들긴 했어요. 남편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고 계속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일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제가 양보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건 간단했어요. 일단 흔들 의자를 불에 태우자고 했습니다. 친구 말처럼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흔들 의자의 가격대가 상당하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아내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저는 부드럽게 타이르며 설득을 했고 남편은 그 대신 자신의 방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흔들 의자는 남편의 옷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안방이나 거실에 두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제 방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더 찜찜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로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 후부터 대화도 하지 않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흔들 의자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남편은 딱지 붙여 내놓은 그 의자를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정말 소리란 소린 다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불태우거나 팔겠다는 저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남편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그냥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주면 덧나? 자기야말로 효율이다 가성비다.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어디서 미신, 귀신 타령을 하면서 그러네? 진짜 웃겨. 그러는 당신은 돈 아끼려고 결혼식 싫다는 나랑 만난 거 아니야? 원래 가치관인 척 뻔뻔하게 말하더니 전부인이랑은 결혼식을 했네?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싸우면서 그냥 이혼을 할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때 저를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팠으니까 그래서 한 거야. 이미 결혼 전에 죽을 병 걸렸던 걸 알았어. 설마 내가 돈 아끼려고 안 했겠어? 결혼식 올리고 얼마 안 가서 죽은 그 사람과 나 2번은 겪기 싫었어. 나한테 결혼식은 그런 거였다고. 알아? 미안, 난 몰랐어. 됐어. 당신이란 여자 정말 무섭다. 나 오늘 부모님 댁에 갈게. 무서우면 당신도 친구네를 가던 장모님 댁에 가든 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며칠만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 이해하지? 그래, 미안해. 이해하고.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반성 정말 많이 했어요. 어쩌면 저는 저 스스로도 모르게 비효율을 외치던 남편이 앞서서 결혼을 했다는 게 싫었던 건 아닐까, 죽은 그 사람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그 원인을 아내가 쓰던 물건이라고 치부해 버린 걸지도 몰라요. 실제로 남편이 없는 빈집에서는 별일이 없었고 그 일 뒤로는 제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느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제게 해줬는지 알게 되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2주 정도 만에 남편의 마음이 풀렸는지 다시 집으로 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길로 뛰어나가서 마트에서 이것저것 장을 봤고요. 대충 장보기를 끝내고 계산을 하려다가 두부를 빠뜨려서 줄에서 이탈하려던 그때 저는 남편의 죽은 부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공포를 누르고 계산을 끝냈는데 죽은 그 여자가 계산대에 물품을 내려놨고 아주머니는 바코드를 찍고 계셨어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귀신이 아니라 그냥 닮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아무래도 제 시선이나 표정이 이상했으니 그 여자도 저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봤습니다.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돌아섰는데 그 여자가 제 소매를 탁 잡았죠. 저기요, 그때 그분 맞죠? 왜 신논현역 근처에 교보문고 앞에서 쓰러졌던 그분, 혹시 아니세요? 그게 저 맞아요. 거기서 쓰러진 거. 저 기억하시는 거죠? 계속 보시던데 그때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구급차도 불렀거든요. 그 뒤로 몇 번 생각나고 하던데. 정말요? 저는 쓰러지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서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저랑 눈 마주치고 팍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보답을 해야 하는데 혹시 바쁜 게 아니라면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이상한 인연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찜찜함을 풀고 싶은 묘한 궁금증도 있었고요. 혹시 쌍둥이인가 싶기도 했고 어쨌든 저는 일상적인 이야기, 고마움들을 이야기하다가 혹시 결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닮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헌데 벼랑간 그 여자가 제 손을 잡고는 제 반지를 유심히 보더군요. 이거 내 결혼 반지랑 똑같은 거네요. 이 디자인이. 그래요? 요즘은 다 만들어진 것 중에 고르니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결혼 안 하셨다고.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호적상으로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저는 뭐라고 말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말하고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한참을 한숨을 쉬고 와, 진짜 헐을 연발했습니다. 그러더니 호흡을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맞아요.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놈이 저를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병으로 죽었다고. 쓰레기. 그놈 나랑 결혼했을 때도 그랬어요. 죽은 여자친구 사진을 지우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랑 경쟁해서 뭘 하겠나 싶었는데 글쎄 그 죽은 여자랑 통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통화요? 그 인간은 주변 사람 죽이고 병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매번 밖으로 놔두는 그런 인간이라고요. 바람둥이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쪽도 살아있진 않을걸요? 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존재를 안 할걸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여자와 결혼할 당시 결혼식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갔어요. 결혼식 날 울고 있던 2명의 여자 때문에 크게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녀도 자신의 결혼식에 왜 그런 여자들이 왔는지 이해를 못했고 남편 역시도 자신을 짝사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말마다 늘 죽은 여자친구 어머님을 뵈러 간다는 그런 핑계를 댔고 싸우면 외박을 하고 자잘한 싸움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애초에 혼인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에게 오래 만난 여자가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 생활비까지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증거라면서 이것저것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저야 뭘 알겠어요. 결혼도 처음이고 그러니 다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가 신고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왜? 구질구질한 거지니까 그래요. 그놈 알죠?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효율이 어쩌고 저쩌고 내 월급으로 카드 생활비 대부분 메꾸고 자기는 뒤로 저축하고 그런 놈이라고요. 그럼 지금도 만나는 걸까요? 그 오래 만난 여자는 집에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보니까 그거 정리하면 결혼하자면서 그러던데 근데 꼴에 하나 더 있어. 지금은 누굴 만나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인간은 정신 못 차리지. 280 벌면서 여자가 둘? 미친 거지. 그래놓고 날 죽었다고 해? 180 아니었어요? 와, 그 인간이 그래요? 저한텐 230. 근데 제가 이혼하고 그 인간 회사로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280이더라고요. 280. 이번에는 더 진화했나 봐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불편한 건 싹 다 바꾼 거 아닐까요? 결혼식도 안 해, 월급도 더 줄여. 아, 주말에도 이직한다면서 나가요. 아침마다. 저도 주말에 거의 못 봤어요. 날 쉬게 해주고 싶다면서. 근데 내가 눈치가 좀 빨라요? 샴푸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그 인간은 핑계댄다고 땀을 흘려서 목욕탕에 갔다고. 웃기죠? 그 인간이 얼마나 짠돌이인데 목욕탕? 절대 안 가지. 혼수 문제로 돈 줬더니 죽은 사람 집에서 가구를 가져오는 놈한테 뭘 더 바래요? 그래서 나 그냥 싹 다 버리고 나왔어요. 머리는 멍했지만 이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제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염치 없지만 전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1명이 더 늘어 3명이나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제게 시간을 가지자고 한 것도 일부러 돈을 아낀 것도 월급의 액수를 속인 것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도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믿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장이 잦은 남편,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 또 저에게는 능력은 없지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상태로 여러 명을 만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건 반지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던 그 반지는 남편이 만나는 여자의 손에 모두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반지를 판 주인은 남편의 아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계속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고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원래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넣으려고 했지만 상담을 통해 사기에 더 가깝고 간음이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혼수 비용 등의 편취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준비 들어갈 계획을 짰어요. 아직 상담과 진행 시기를 보고 있을 뿐 그게 뭐든 철저하게 부셔버릴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준비 단계에 가깝죠. 전처와 제가 그 인간이 하도 괘씸해서 소심하지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단순한 고소 절차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얼마든 할 수 있고 그보다 앞서서 당장 눈앞에서 그 인간을 밟아주고 싶었으니까요.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창 모임의 장소까지 알아내는 걸 성공했어요. 전처와도 저와도 연애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소개를 시켜주지 않으려 했던 그 망할 친구들을 보러 갔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절 발견한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제가 이 인간의 아내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서 이제야 뵙게 되었다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재수 씨구나. 왜 말 안 했어? 축의금은 줄 텐데. 그러게, 이렇게 예쁜 분이랑 결혼을 몰래 했어? 뭐하러. 사별하고 나서 자랑할 건 아니잖아. 두 번은 아니지. 그래, 그렇지. 미안하다. 이미 지난 일인데 뭘. 근데 다들 초면이라 이런 말은 뭐하긴 한데 제가 사실 귀신을 봐요. 지금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이럴래? 아니, 진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진짜로요. 이 사람 죽은 그 전처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너무 그리워했잖아. 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때 전처가 등장했습니다. 하얗고 긴 원피스를 입고 남편과 찍었던 웨딩 사진을 들고 말이에요. 그것도 단체 사진이었죠. 뒤늦게 전처를 알아본 남편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친구들은 놀라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습게도 그 자리에 남편과 교제 중이었던 여자가 있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던 거였네요. 빌어먹게 부지런한 자식이었죠. 몸이 하나로 가능했던 걸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었네요. 저와 전처는 똑같은 반지를 보여주면서 모여있던 남편의 동창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번은 이런 일이 없게 방지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흔들 의자를 그놈의 안방에 처박아 놨어요. 전처와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사람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물었는데 정말 믿기 힘들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 의자였고 전처는 안방에 있는 장롱이었다고 해요. 그 장롱과 천정 틈 사이에서 긴 머리카락이 불쑥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추궁했더니 사람이 죽어나간 집에서 저렴하게 가져온 물건이라고 했다네요. 지금도 저는 그게 정말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처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일까? 정말 존재하지만 그 한계치가 넘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보니 그 귀신은 어쩌면 남편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라고 충고를 해준 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일로 저도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효율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그런 복잡한 계산 자체도 좋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아직은 전혀 생각이 없지만 혹시나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이번에는 어른들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허례허식이라도 그만큼 잘 예쁘게 보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하고 광고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네요. 혹시나 이상한 핑계를 만들어 주말에 밖으로 나가고 헐어 보이는 가구를 쓰겠다고 고집하고 월급이 적지만 성실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장 도망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저는 이 글을 끝으로 고소장 접수하러 갈 생각이에요. 복수는 상대가 가장 원하지 않는 걸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인간은 당연히 돈일 테니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려고 해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끝으로 흔들의자 귀신에게 악몽 추가에 가위까지 잘 부탁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이 악몽을 꿀 때는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무서웠는데 그 덕에 남편의 악행을 알게 되었네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